그 시절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땀 흘려 일하고 해가 지면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고 포근했으며 맑은 시냇물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며 사람들의 목마름을 달래주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막 끝난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풍요로움이 가득했고 집집마다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지나가는 까치들의 넉넉한 먹이가 되어주던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 고을은 물이 맑고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닷새마다 열리는 큰 장터의 활기찬 풍경이었습니다. 인근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사고 팔며 소식을 나누는 장터는 고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가 시기도 전부터 부지런한 상인들은 좌판을 깔고 물건을 진열하느라 분주했고 갓 구워낸 떡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골목골목 퍼져나가며 아직 잠이 덜 깬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하곤 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장터로 들어오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아침을 알리면 장터는 이내 사람들로 북적이며 살아있는 활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러 장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햇살을 팔러 나온 농부의 얼굴에는 구릿빛 땀방울과 함께 흐뭇한 미소가 번졌고 고운 비단을 팔러 온 장사꾼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알록달록한 사탕을 사달라고 조르며 장터 곳곳을 누비고 다녔고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막걸리 한 사발을 권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고된 농사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활기찬 고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 원님으로 부임한 인물로 학식이 높고 일처리가 빈틈없어 윗사람들에게는 신임을 얻었으나 아랫사람들에게는 서리발처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또는 무엇보다도 체면과 위신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지저분하거나 무질서한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복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가 지나가는 길은 마치 물로 씻어낸 듯 깨끗해야만 직성이 풀렸기에 관아의 하인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엄숙한 의식을 치르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가색 끈이 비뚤어지지는 않았는지 도포 자락에 주름이 잡히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피며 자신의 완벽한 모습에 도취하곤 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 또한 자신의 모습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었기에 장날이면 어김없이 관복을 갖춰 입고 장터 순시를 나가곤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고을이 자신의 뜻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육방관속을 거느린 사또가 관아의 육중한 대문을 나서자 왁자지껄하던 장터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며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길을 터주는 나졸들의 호통 소리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길 양옆으로 물러나 허리를 깊이 숙였고
아이들조차 숨을 죽이며 사또의 행차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또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걸으며 좌우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며 혹시라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없는지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잘 정돈된 좌판과 깨끗하게 쓸린 길바닥을 보며 사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본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또는 비단 가게 앞에 멈춰서서 진열된 옷감의 색상이 곱다며 칭찬을 건네기도 하고 쌀가게 앞에서는 곡식의 달알이 굵고 실하다며 덕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을 아끼고 살피는 인자한 원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우월감과 오만함이 배어 있어 듣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즐겼으며 그것이 곧 자신의 권위이자 고을의 질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훌륭하게 고을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취해 장터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아픔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행차가 장터의 중심부를 지나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물건들은 줄어들고 소박한 나물이나 집신을 파는 난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백성들이 푼돈이라도 벌어보려 모여든 곳이라 앞선 거리보다는 다소 어수선하고 흙먼지가 날리기도 했습니다. 사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는 짐짓 관대한 척하며 걸음을 옮겼고 수행하던 이방은 사또의 기색을 살피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고상한 취향에 맞지 않는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채통을 지키기 위해 짐짓 느긋한 걸음을 유지하며 애써 불쾌함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또의 눈에 장터 구석진 바닥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검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길가에 엎드려 있는 그것은 마치 잘 차려진 밥상 위에 떨어진 파리 한 마리처럼 사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낡고 해진 옷을 걸친 채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걸을 하는 꼽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등은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흑대와 주름으로 뒤덮여 있어 나이를 가늠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치에 엎드려 떨리는 손으로 빈 바가지를 내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흉측하여 사또는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걸음을 멈추고 부채로 코를 막으며 여인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불쾌함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답고 질서 정연해야 할 자신의 장터에 이런 흉물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참을 수 없었으며 마치 자신의 깨끗한 도포에 오물이 튀은 것처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구경꾼들은 사또가 멈춰서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고 여인은 자신 앞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느끼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인의 눈은 깊고 맑았으나 사또는 그 눈빛조차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저런 흉측한 것이 감히 신성한 장터 한복판을 더럽히고 있다니 내 고을의 격조가 떨어지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구나. 사또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으며 여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이방과 나졸들이 황급히 나서서 여인을 치우려 했으나 사또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 직접 여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치 아래 이런 오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본보기로 엄한 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천한 것들이 눈에 띄지 않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또의 마음 속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삐뚤어진 완벽주의와 오만함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또의 화려한 비단신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바닥에 더욱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왔기에 자신에게 닥쳐올 불행을 감지하고는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 고을의 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년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사또의 호통 소리가 장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도 나서서 여인을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또는 자신의 발을 들어 여인의 굽은 등을 향해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여인은 힘없이 옆으로 나뒹굴었고 그녀가 들고 있던 낡은 바가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여인은 고통의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흙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사또의 비단신 끝에는 흙이 묻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거리며 쓰러진 여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사람들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또의 발길질은 단순히 거지 여인을 쫓아내려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오만과 독선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을의 주인이며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여인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다시 한번 사또를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사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으나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이 흉물을 치워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사또는 나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나졸들은 쩔쩔매며 쓰러진 여인을 일으켜 장터 밖으로 끌고 갔고 사람들은 멀어지는 사또의 뒷모습과 끌려가는 여인을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화려했던 장터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또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으며 관아로 돌아갔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가시처럼 박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붉은 노을이 장터를 물들일 때까지도 사람들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거지라지만 사또께서 너무하셨네.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어찌 저리 매몰차실까. 촌노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아낙네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장터의 활기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지만 관아의 높은 담장 안에 있는 사또는 백성들의 이런 탄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앉아 낮에 더러워진 신발을 쳐다보며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을 빨리 잊어버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을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낮 동안 시끌벅적했던 장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사또의 마음은 어쩐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자리에 누웠지만 꼽추 여인의 그 깊고 슬픈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할 때마다 사또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잡념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고을의 사또다. 천한거지 하나 쫓아낸 것이 무슨 대수라고 이리 마음을 쓰나.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가 발로 찬 것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덕망과 남은 수명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사또의 방문 앞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가장 긴 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자 고을을 감싸던 바람 소리마저 잦아들고 온 세상이 먹물에 잠긴 듯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낮 동안 장터에서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고 밟히던 흙먼지도 이슬을 머금고 잠잠해졌으며 마을 어귀를 지키던 장승조차 눈을 감고 쉬는 듯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달은 두꺼운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어 빛 한 점 새어 나오지 않았고 오직 사또가 머무는 안채의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호롱불 빛만이 새어나와 마당의 어둠을 힘겹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관아를 지키는 나졸들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풀벌레 소리마저 뚝 끊겨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적막감이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사또는 최고급 명주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잠은커녕 정신이 점점 더 맑아져 괴로움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골며 잠들었을 터였지만 오늘따라 등 밑에 깔린 요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져 편안한 자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보았던 꼽추 여인의 그 칠한 눈동자가 천장 가득 떠올라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고 귀를 막으면 여인이 쓰러질 때 났던 둔탁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또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억지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에이, 그깟 거지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무슨 추태란 말인가. 사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벌떡 일어나 앉아 머리맡에 놓인 자릿기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잠시 정신이 드는 듯 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을의 수령으로서 질서를 잡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 흉측한 여인이 장터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기에 벌을 준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성을 부여하려 해도 그 순간 느꼈던 여인의 체온과 비단신 끝에 닿았던 물컹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발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운 사또가 가까스로 선잠에 들려는 찰나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서늘하게 변하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던 호롱불의 불꽃이 미친 듯이 일렁이더니 이내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방 안을 꽉 채우고 있는 듯한 압박감이 사또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사또는 본능적으로 눈을 뜨려 했으나 눈꺼풀이 천근만 근 무거워져 들어 올릴 수가 없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가위 눌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며 칠흑 같은 어둠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싸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검은 형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갓을 쓰고 몸에는 검은 도포를 두른 그자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사또의 머리맡으로 다가왔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 기이하고 섬뜩했습니다. 사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슈팡거리며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자가 사또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푸른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피부에 깊게 패인 눈두덩. 그리고 그 안에서 번뜩이는 서늘한 눈동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저승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데리러 온다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사또는 심장이 대슬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이불을 걷어차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저 눈만 크게 뜬 채 그 무시무시한 존재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사또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저승사자는 감정 없는 눈으로 사또를 내려다보며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사, 내 이놈, 네가 오늘 낮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느냐? 그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듯하여 사또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또는 마음속으로 나는 아무 죄가 없소. 그저 거지를 쫓아냈을 뿐이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사자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입조차 번긋할 수 없었습니다. 사자는 사또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아, 네 눈에는 그저 늙고 병든 거지로 보였더냐. 저승사자는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사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는데 이름 옆에 적힌 수명을 나타내는 글자가 희미하게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네가 오늘 발로 걷어찬 것은 그 여인의 구분 등이 아니라 바로 내 놈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복수이자 수명이었다. 하늘은 내게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으나 너는 그것을 오만이라는 칼날로 휘둘러 스스로의 명주를 끊어버렸구나. 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사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또의 눈앞에 호련히 낮의 장터 풍경이 환영처럼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여인을 걷어차던 그 순간이 느린 그림처럼 다시 재생되었는데 이번에는 여인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인이 들고 있던 깨진 바가지가 땅에 떨어지며 굴러갈 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밥알이 아니라 사또가 평생 누릴 수 있었던 시간과 건강,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심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바람에 날려가 버렸고 여인의 등에는 사또가 남긴 발자국 대신 검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그것이 곧 사또의 영혼에 새겨진 흉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입은 옷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무게는 같은 법이다. 네가 입은 비단옷이 너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의 인자함이 너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거늘. 저승사자의 꾸짖음은 추상같이 엄했습니다. 너는 겉모습의 깨끗함만을 맺느라 정작 내 마음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구나. 그 여인은 전생의 업보로 고통받고 있으나 그 영혼은 내 놈보다 훨씬 맑고 깨끗하다. 하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너를 시험하려 했으나 너는 그 시험에서 참담하게 낙방하고 말았다. 사또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히 거지를 때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린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저승사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어 눈이 멀었었습니다. 사또의 간절한 외침이 닿았는지 저승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사또에게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승사자는 장부를 탁 덮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본래라면 오늘 밤 내 놈의 혼을 거두어 염라대왕 앞에 끌고 가야 마땅하나 아직 내 명줄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다. 네가 걷어찬 복이 바닥에 흩어졌으나 아직 바람에 다 날아가지는 않았으니 네가 하기에 따라 주워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자의 말에 사또는 희망의 빛을 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들려온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명심해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네가 저지른 패악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나는 내일 밤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는 내 놈의 변명 따위는 듣지 않을 것이며 내 영혼을 쇠사슬로 묶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저승사자의 경고는 서리빨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검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하고 내리찍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방안을 울리며 사또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라. 네가 더럽다고 여겼던 그곳에 네가 잃어버린 진정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니 저승사자는 수수께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열려있던 방문이 다시 닫히고 푸르게 일렁이던 호롱불이 원래의 주황빛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우던 압도적인 냉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첫 닭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승사자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져 버렸지만 그가 남긴 공포와 경고는 사또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의악하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보니 온몸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창호지 문 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꿈이었나 싶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감각과 귓가에 쟁쟁한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내고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 저승사자가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방바닥에 흙이 묻은 희미한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 크고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한 분명 저승사자가 남기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발자국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보낸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침을 여는 참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지만 사또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고운 비단옷도 높은 관직도 사람들의 굽실거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반나절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그는 자신이 짓밟은 존엄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복을 주워 담아야만 했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무릎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평소라면 하인들을 불러 세수물을 대령하라고 호통쳤겠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제 장터에서 자신이 걷어찼던 그 꼽추 여인의 얼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었고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길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깊은 밤의 끝자락에서 사또의 새로운 하루는 두려움과 참회 속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고을 전체를 포근한 소미불처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아 세상은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마당에 심어진 대나무 잎사귀에 맺힌 이슬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땀으로 흠뻑 젖은 속적삼을 추스르며 방문을 열고 팻마루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가 조금 식는 듯 했으나 가슴속에서 쿵쿵거리는 불안의 북소리는 여전히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 오는 것을 보니 저승사자가 예고한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인을 불러 늙은 이방을 급히 들라 명했습니다. 이방은 이 고을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관아에서 보낸 인물로 숱한 사또들이 거쳐가는 동안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고을의 대소사를 챙겨온 산 증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쇠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세월의 지혜를 담아 깊고 그윽했습니다. 잠시 후 이방이 급한 걸음으로 안채에 들어서며 사또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잠이 많아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날 사또가 의관도 정제하지 않은 채 한마루에 앉아 사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어인일로 이 새벽부터 저를 찾으셨는지요? 이방이 조심스럽게 묻자 사또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그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또는 어젯밤 꿈속에서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방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장터에서 꼽추 여인을 걷어찬 일부터 저승사자가 나타나 자신의 수명을 거론하며 경고한 일, 그리고 바닥에 남겨진 선명한 발자국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사또의 손은 찻잔이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방, 내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 목숨이 오늘 정오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하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가. 이방은 사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비난의 기색보다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또가 부임한 일에 보여주었던 오만함과 독선이 언젠가는 화를 부를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토록 무서운 형태로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방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나지막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꿈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였습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은 하늘이 나으리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으나 깨진 독은 해워서 다시 쓸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여인이 어디 사는지는 아느냐. 내 당장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작정이다. 사또가 다급하게 묻자 이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은 마을 어귀 개울가 낡은 버드나무 아래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꼽추할미라 부르며 피하는 여인이지요. 비록 몸은 불편하고 행색은 남루하나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산딸기를 따다 주고 길 잃은 강아지를 거두어 키우는 등 마음씨 많은 비단결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의 설명을 들으며 사또는 더욱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흉물이라 여겼던 그 여인이 실은 자신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니
자신의 눈이 까막눈이나 다름없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당장 가마를 대령하라 하겠다. 아니, 말을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르겠느냐. 사또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이방이 정중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나으리, 아니 되옵니다. 진정한 사제는 거칠애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가시거나 높은 말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건네는 사과는 그 여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뿐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시려거든 나으리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방의 말은 뼈가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습니다. 사또는 잠시 멍하니 이방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는 장롱을 열어 평소 입던 화려한 비단 관복을 꺼냈습니다. 금실로 술을 놓은 흉배와 옥으로 만든 관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지만 지금 사또의 눈에는 그것들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쇠사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관복을 미련 없이 바닥에 내려놓고 이방에게 하인들이 입는 낡은 무명옷 한 벌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이방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사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내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로 부딪혀 보겠네. 저승사자가 말한 대로 내 더러운 오만을 벗어버리고 인간 김진사로서 그분을 뵙겠네. 잠시 후 남루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사또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촌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갓 대신 낡은 패랭이를 쓰고 비단신 대신 집신을 신은 사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권위의 무게가 사라지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쌀독에서 가장 좋은 햅쌀을 자루에 담고 광에서 곱게 짠 무명필 하나를 꺼내 등에 짊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나서서 짐을 들려 했으나 사또는 손을 저어 물리쳤습니다. 이 짐의 무게는 내 죄의 무게이니라. 내 두 발로, 내 두 어깨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사또가 관아의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을 때 마을은 막 아침을 시작하는 활기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거쳤지만 길바닥은 밤새 내린 이슬로 축축했습니다. 사또는 쌀자루를 어깨에 메고 뚜벅뚜벅 마을길을 걸어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집신이 발을 조여오고 무거운 짐이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낯선 차림의 사내를 힐끔거렸으나 그가 사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개울가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 밭으로 향하는 농부들의 소몰이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또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크게 들렸습니다. 마을 중심부를 지나 장터 어귀에 다다르자 어제 자신이 패악을 부렸던 그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은 부지런히 좌판을 벌이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사또의 눈에는 그곳이 텅 빈 폐허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흙먼지 하나하나가 어제 여인이 흘린 눈물 자국처럼 보여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사또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백성을 지키는 목민관이 아니라 백성을 짓밟는 폭군이었음을 참회하는 짧은 묵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장돌뱅이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여보시오. 거기서 뭐 하시오? 길 막지 말고 비키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지만 사또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미안하오. 내 잠시 넋을 놓았소. 하며 정중히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곤장을 쳤을 일이었지만 사또의 마음가짐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외진 곳으로 향할수록 길은 험해지고 풍경은
황량해졌습니다. 번듯한 기와집들은 사라지고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낡은 오두막들이 드문드문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고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사또가 부임한 이후 한 번도 발걸음하지 않았던, 아니 쳐다보지도 않았던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오물이 흐르고 악취가 풍겼지만 사또는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악취 또한 자신이 돌보지 않은 백성들의 아픔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등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집신 사이로 들어온 흙모래가 발바닥을 찔러왔지만 사또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씻어내는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머리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할 무렵 이방이 말해준 낡은 버드나무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 허물어져 가는 흙벽에 억새로 겨우 지붕을 얹은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치 훅 불면 날아갈 것처럼 연약해 보였지만 굴뚝에서는 희미하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곳에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았던, 하지만 하늘이 귀하게 여긴다는 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심장이 다시금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사초가 가까워질수록 사또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과연 그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아니, 용서는 고사하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치며 내쫓지는 않을까? 만약 그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저승사자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인가?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했다.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온 것이다. 결과가 어찌되든 나는 내 진심을 다할 뿐이다. 마침내 초가집 살인문 앞에 도착한 사또는 짐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쌀이나무로 엮은 문은 반쯤 기울어져 있어 굳이 열지 않아도 아니 들여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당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좁은 흙바닥에는 깨진 독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시들한 배추 몇 포기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안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틈으로 낯익은 얼굴이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흙대 묻은 얼굴, 굽은 등, 바로 어제 장터에서 보았던 그 꼽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낯선 사내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사또에게 당한 봉변 때문인지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문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쌀 한 톨 없는 집에 훔쳐갈 것도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저 가녀린 여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죄의 무게가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당 흙바닥에 한 고을의 수령이 그 고귀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는 쓰고 있던 패랭이를 벗어 옆에 놓고 바닥에 머리가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도둑도 아니고 해를 끼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어제 장터에서 할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못난 사내입니다. 사또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의아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뜯어보니 어제 그 섯을 펄었던 사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인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아니. 어찌 나으리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같이 높고 무서운 사또가 관복도 입지 않은 채 자신의 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다니. 이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귀신에 씌었는지 마음에 독이 찼는지 할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대하듯 하였습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뉘우쳤습니다. 제발 이 못난 놈의 사죄를 받아주십시오. 사또의 눈에서 뚝뚝 떨어진 눈물이 메마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깨달은, 그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걸어오며 느꼈던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나뭇가지에 앉은 까치 한 마리만이 이 기이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중천을 향해 가고 있었고 사또의 등 뒤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여인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마치 꼽추 여인의 등처럼 낮아져 있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높이는 비로소 같아졌습니다. 여인은 멍하니 사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또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손을 뻗어 흙바닥에 엎드린 사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나으리, 이러지 마십시오. 저 같은 천한 늙은이가 무엇이라고 귀하신 분이 이리 하십니까? 어제 일은 그저 제 팔자가 사나워 겪은 액됨이라 생각하고 잊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멸시를 견뎌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픈 체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깊은 관용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닿자 사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천한 것은 할머니가 아니라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놈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욕을 하시고 매질을 하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사또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렸던 오만의 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라는 새로운 싹이 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가 흘리는 뜨거운 눈물은 메마른 흙바닥을 적시고 그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아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치 죄인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동안 겹겹이 쌓아 올렸던 체면과 위신의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는 오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나약하고 솔직한 한 인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사또의 모습을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소매 끝으로 사또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천한 거지 여인이 고귀한 사또의 얼굴을 만지는 것은 국법으로도 다스릴 엄한 일이었으나 그 순간 그곳에는 신분의 귀천도 법도의 엄격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숭고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또의 손을 가만히 잡아 끌어 일으켜 세우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를 보십시오. 저는 굽은 등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땅만 보고 살아온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흉하다,
손가락질하고 피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땅을 보고 걷다 보니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풀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고, 낮은 곳에 있다 보니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인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는 사또가 평생 읽어온 수천 권의 책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또는 여인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고 어리석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 눈이 멀어 할머니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부처님 같은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저를 마음껏 꾸짖어 주십시오. 사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께서 이리 누추한 곳까지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으셨으니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 평생의 원님과 이리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호사를 누리니 이 또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관대함에 사또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짊어지고 온 자루를 풀어 캡쌀과 무명피를 여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죄를 씻기 위한 뇌물이 아닙니다. 그저 할머니께서 다가오는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나시기를 바라는 제 작은 정성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사또가 간곡히 청하자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나으리의 귀한 정성을 어찌 물리치겠습니까? 덕분에 올겨울은 춥지 않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여인이 쌀자루를 쓰다듬으며 기뻐하자 사또의 마음속에도 비로소 안도감이 찾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승사자의 경고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고 용서받았다는 깊은 평안함이었습니다. 사또는 여인의 허름한 초가집을 둘러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제 오늘은 일이 물러가지만 곧 사람을 보내 집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새지 않도록 지붕을 새로 얹고 틈이 벌어진 벽도 튼튼하게 메우겠습니다. 이것은 고을 수령으로서 백성을 돌보는 마땅한 도리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사또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칠에만 중요시하는 사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백성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깨달은 참된 목민관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또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눈시울을 붉히며 합장하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인과의 작별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사또의 발걸음은 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사라지자 세상 만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들꽃은 보석처럼 빛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감미로운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는 이미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예고했던 운명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또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아니 예전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죽은 것은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옛 사또였고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새로운 사또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밭일하던 농부들이 사또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예전처럼 그들을 무시하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농부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날이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농사는 잘 되었습니까? 사또의 뜻밖의 행동에 농부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사또 나으리께서 어인일로 이런 행색을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사또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옷이 좀 남루하지요. 허나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이다.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의 옷이 비단 옷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또의 변한 모습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으나 흙 묻은 집신을 신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지나가는 사또를 직접 보고는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억지 인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사또는 장터 길목에서 마주친 떡장수 아주머니에게 떡 하나를 사서 베어 물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을의 공기가 따뜻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또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자 고을 전체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이방이 대문 앞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방은 흙투성이가 된 사또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다녀오셨습니까? 얼굴빛이 아침나절보다 훨씬 맑고 좋아 보이십니다. 사또는 이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이네. 자네의 충언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저승길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네. 내 오늘 참으로 귀한 스승을 만나 큰 가르침을 얻고 왔네. 사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또는 관아로 들어서자마자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곳간 문을 활짝 열라 명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위신을 세우느라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지 못했다. 오늘부터 관아의 쌀을 풀어 끼니를 거르는 이가 없도록 하라. 또한 홀로 사는 노인들과 병든 이들을 찾아가 살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관아에서 지원하도록 하라. 사또의 파격적인 명령에 하인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명령을 받아 적는 이방의 손길도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실천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목욕제기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안방에 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 깊어오자 어제와 같은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낮에 만났던 꼽추 여인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용서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했음을 되새기며 사또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남은 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오직 백성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자정 무렵 방 안의 촛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사또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문이 열리거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창호지 문틈으로 향긋한 국화 꽃내음을 머금은 맑은 바람이 스며들어와 사또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승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어야 할 오만한 사또는 이미 죽었고 그 자리에는 새롭게 태어난 의로운 사또가 있었기에 저승명부에 적힌 그의 이름 옆에는 새로운 수명이 환하게 덧써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또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꿈속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꿈속에서 사또는 넓고 푸른 들판을 거닐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꼽추 여인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얼굴은 젊은 시절의 고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또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 사또 역시 마주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영혼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고 사또는 그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사또는 활기찬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목수들을 불러 여인의 집을 고치게 하고 수시로 마을을 돌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선정샨정은 고을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를 백성의 아버지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훗날 사또가 늙어 세상을 떠나는 날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백성이 모여 슬퍼했는데 그 맨 앞줄에는 꼬부랑 할머니가 된 그 여인이 사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에 마음마저 움츠러들기 쉬운 밤이지만 오늘 사또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가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소외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